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의 김정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좀 전에 이진규 교수님과 비슷하게 약간 시스템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음성 비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 많은 경우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실행하는 인공지능은 클라우드나 엣지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가 전달되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을 모바일 컴퓨팅에서 사용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컴퓨팅만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팅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크로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발표의 아웃라인을 소개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단에서 인공지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모바일 단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복잡한 모델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가 전송되어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해서 연산을 오프로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서버 온리 또는 협력 지능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코파일롯이라고 해서 이렇게 협력 지능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연산을 크로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컴퓨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처리해야 되는 연산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더라도 이 그림에서 X축은 얼마나 많은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는 애큐리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순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연산의 수는 25기가 플롭스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이고 증강현실, 그리고 게이밍 같은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필요한 연산의 양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바일 장비가 갖고 있는 그 연산 능력의 양은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X축에는 이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파워, 그리고 Y축은 이 프로세서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플롭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GPU를 예를 들어보죠. GPU 같은 경우 200에서 300W 정도의 파워를 소모하면서 수백 테라플롭스의 연산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로 동작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 쓸 수 있는 파워가 수 와트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연산량도 그 수 테라플롭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행하려고 하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복잡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컴퓨팅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실행하는 것보다 서버에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모바일 장비에서는 최근에는 비록 NPU 같은 그러한 인공지능용 프로세서들이 도입되긴 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용 AI 하드웨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CPU나 GPU 등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이 실행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모바일 장비에서 이미지를 캡처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로 전송을 해서 서버에서 이 GPU 같은 하이 퍼포먼스 AI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바일 장비로 돌려주는 이러한 모델로 많이 동작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I 하드웨어가 전혀 없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만 있으면 인공지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점은 보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컴퓨터 타임은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은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다시 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그 데이터 전송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바일 장비가 실제 DNN 연산을 로컬에서 수행하지 않고 서버로 전송해서 컴퓨테이션을 오프로딩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간단히 두 개의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좀 전에 보여드린 서버 온리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 데이터를 취합은 하되 최소한의 프로세싱만 하고 그 인풋 데이터를 거의 전부 다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거의 모든 DNN의 레이어들을 전부 다 실행을 하죠. 이렇게 할 경우 그 컴퓨테이션 타임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지만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느라고 트랜스퍼 타임이 증가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DNN 모델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부 어떤 모델들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진행을 하면 할수록 피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VGG16에서의 익스큐션 타임과 데이터 사이즈를 보여주겠는데요. 익스큐션 타임 같은 경우 앞에 있는 그 연한 하늘색이고요. 데이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짙은 남색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레이어들을 점점 실행을 하면서 전체 피처 사이즈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컴퓨테이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즉 일부의 컴퓨테이션만 좀 수행을 하면은 그 결과로서 데이터 양이 아주 크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콜래버레이티브 인텔리전스라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래버레이티브 인텔리전스 또는 그 협력 지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DNN 레이어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이드로 나누고 서버 사이드로 나누는 대신에 그 모바일 사이드에 있는 이러한 레이어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비교적 느린 AI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모바일 사이드에서 실행을 하면은 서버에 있는 GPU로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행 속도는 느리겠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 사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최종적인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는 모바일 사이드 컴퓨테이션 더하기 트랜스퍼 타임 더하기 서버 컴퓨테이션 타임인데 트랜스퍼 타임을 크게 줄여가지고 전체 엔드-투-엔드 딜레이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히 그 협력 진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 그 와일드한 인터넷에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갖고 밖에 나가서 뭐 5G나 뭐 LTE 같은 이런 통신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겪을 레이턴시나 스루풋이 아주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 그래프는 뭐 실제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실제 측정한 레이턴시 값이랑 스루풋 값들인데요. 레이턴시만 하더라도 이 수분 간격에서 레이턴시가 2500배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0.01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수초에 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소모되는 시간이 계속해서 바뀌되고 이에 따라서 어느 레이어를 모바일에서 실행하고 어느 레이어를 서버에서 실행될 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구한 내용은 코파일럿이란 이러한 방법입니다. 코파일럿은 Collaboration Optimizer for Partitioned Intelligence with Loss Control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협력 지능 상황에서 데이터의 전송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까우면은 뭐 그 기지국에 있는 엣지 서버에서 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까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애큐레시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시 데이터 컴프레션을 사용하면 전송할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TCP 대신 UDP를 사용한다면 도중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은
훨씬 더 높은 스루풋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타임을 줄이고 전체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줄이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압축이나 아니면 UDP를 통해서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지만은 이로 인해서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압축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정보가 너무 많이 손실되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AI를 실행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애큐레시를 보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최적의 레이턴시를 얻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최적화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서 초점을 두는 거는 전송 시간을 줄이는 것이고요. 전송 시간을 아주 간단히 표시를 하자면은 데이터 사이즈 나누기 전송의 스루풋 더하기 라운드 트립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로시 데이터 컴프레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압축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양을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로시 트랜스퍼인 UDP를 사용해서 통신 스루풋을 높이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TCP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는데 TC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리트랜스미션이나 컨제스션 컨트롤로 인해 가지고 실제 스루풋이 UDP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UDP를 사용했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로시 데이터 컴프레션은 일반 로스레스 데이터 컴프레션보다 데이터 사이즈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DNN이 어느 정도 에러에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로스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이 레이어나 아니면 컴프레션 레벨에 따라 가지고 애큐레시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들은 이미지 데이터에 JPEG 압축을 적용한 이러한 경우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JPEG 압축에서 퀄리티 팩터라고 해서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압축률이 높아지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팩터 10을 적용을 했을 때 애큐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선으로 나오는데 거의 10% 이상의 애큐리시 데그레이션이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퀄리티 팩터 10의 경우 풀3 아웃풋에 대해서 압축을 적용했을 경우 애큐레시 데그레이션은 5%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QF에 대해서 30일 경우 인풋과 중간 레이어 같은 경우 각각 갖고 있는 애큐레시 데그레이션이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별로 압축을 적용을 했을 때 이로 인한 애큐레시 데그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내가 어떤 레이어를 압축하는지 어떤 레이어를 전송하는지에 따라서 QF 값을 바꿔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시 트랜스퍼입니다.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릴라이블하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지만은 스루풋이 크게 감소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UDP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언릴라이블 하지만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패킷의 에러들을 도입을 했을 때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스루풋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UDP 원래 채널의 스루풋이 54Mbps였었는데요. UDP 같은 경우에는 패킷이 발생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풀 채널 밴드위스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스루풋은 계속해서 높습니다. 반면 TC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킷이 발생하면 할 때마다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루풋이 아주 크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때 에러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애큐레시 디그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레이어에 따라서 이 드롭된 패킷이 애큐레시에 주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TCP 같은 경우 당연히 패킷 로스가 다시 리트랜스미션 되니까 애큐레시는 계속해서 보장이 되는데 풀링 3에서 패킷 드롭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은 애큐레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UDP 같은 경우에는 인풋 레이어에서 UDP 패킷을 사용해서 전송할 경우 조금 에러가 발생해도 애큐레시가 크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코파일럿은
로시 트랜스퍼나 로시 컴프레션을 사용해서 전송 시간을 줄이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팩터를 바꾸면은 다른 것들을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 레이어를 결정을 하면은 인풋 레이어에 따라 가지고 그 컴프레션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컴프레션 레벨이 줄이는 데이터의 양도 달라지게 되고요. 이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영향도도 그 애큐리시의 디그레데이션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황을 어떤 주어진 네트워크 상황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는 이 세 가지 값들의 콤비네이션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CNN 레이어에 대한 정보와 모바일 사이드에서의 플롭수 그리고 서버 사이드에서의 플롭수 이것들을 이러한 컴퓨테이션 인포들을 받고요. 현재 네트워크 상황, 즉 현재 네트워크에서 갖고 있는 레이턴시 그리고 스루풋, 에러 레이트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콜래버레이션 포인트, 즉 어느 레이어까지는 모바일에서 수행을 하고 어느 레이어서부터는 서버에서 수행을 하며 이 과정에서는 압축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며 그리고 이때 TCP를 사용해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UDP를 사용해서 전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그 코파일럿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이턴시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애큐러시 모델이 있습니다. 레이턴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걸리는 시간들을 다 더한 이러한 간단한 모델이고요. 애큐러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레벨 리그레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현재 파티션 레이어하고 JPEG에 있는 QF 그리고 패켓 에러 레이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파티셔닝을 수행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애큐러시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예측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코파일럿은 주어진 예를 들어서 라운드 트립 딜레이가 30ms, 채널 밴드위스가 53Mbps, 그리고 패켓 에러가 이런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전체 실행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엔드-투-엔드 레이턴시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고 이로 인해서 애큐러시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마찬가지로 애큐러시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없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UDP로 전송하나 TCP로 전송하나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그 결과 뭐 압축을 좀 공격적으로 QF70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UDP로 전송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실행 시간을 갖습니다. 이 경우 일부는 모바일에서 실행이 되고 일부는 서버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반면 어느 정도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변경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켓 에러가 0.02%, 즉 2%만 발생을 해도 TCP의 그 전송 시간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TCP 특성상 패킷이 발송이 되게 되면은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를 크게 줄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파티셔닝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전체 실행 시간이 오히려 모바일에서 실행하는 것보다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파일럿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 경우 실제 UDP로 전송을 하고 풀링3의 아웃풋들을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어느 정도 압축을 적용을 하면은 애큐러시를 1%만 희생시키면서도 그 모바일 사이드에서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러한 그 실행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AI 모델 같은 것을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은 AI 중에서 특히 추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사이드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비록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수많은 AI 하드웨어, 뭐 NPU나 이러한 새로운 하드웨어들을 도입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즉 제한된 파워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성능이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바일과 서버 사이에 콜라보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저는 네트워크, 즉 데이터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코파일럿은 로시 데이터 컴프레션과 로시 트랜스퍼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되 이로 인해서 약간의
어큐레시 정확도 저하를 야기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신 연구를 조금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유사하게 풀어볼 수 있을 만한 다른 문제가 좀 있을까요? 예,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연구 중에 하나는 저렇게 에러가 발생을 했을 경우 그 에러들을 복원을 하는 그러한 DNN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패켓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중간 피처들이 날아갔을 경우 일부 피처들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정확도를 유지시키면서 그 추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에러의 로버스트한 DNN을 만드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좀 전에 그 리얼타임을 말씀하셨는데 이준규 교수님께서 리얼타임에서도 사실 그 네트워크 쪽에서 실제 컨제스션이나 레이턴시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SDN처럼 라우팅 팔리시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UDP로 전송을 하신 다음에 제한된 정보 갖고 최대한 빠르게 리얼타임 안에 있는 최선의 결과를 내보내는 그런 연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 그 연구 분야 중에서 뭔가 머신러닝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들 중에서 퓨처 워크로 하실 만한 거나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주로 컴퓨터 구조를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을 위한 메모리 압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그러니까 메모리 압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워낙 DNA, GPU나 NPU나 이런 데서 메모리 밴드위스랑 메모리 캐패시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밴드위스를 좀 더 잘 사용하고 주어진 물리적인 스토리지 공간을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메모리 데이터들을 압축해서 저장하고 전송하면은 훨씬 더 많은 용량과 훨씬 더 많은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압축 같은 경우 기존에는 이것들이 다 그 매뉴얼리 사람들이 데이터 패턴을 보고 분석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압축 알고리즘을 만들었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AI 모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메모리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내추럴 랭귀지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AI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압축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러 커렉팅 코드가 있습니다. 그 요즘 공정이 세밀화되다 보니까는 D램에서 에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플래시에서도 많이 에러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에러 패턴들이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김정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